안녕하세요. 예, 저는 정신과 의사 장창현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발달장애인 분들의 정신과 약물 사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예, 저는, 짧고 굵게 하는 걸 목표로 하겠고요. 선생님들께서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 질문을 다 끝나고 나서 주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자료가 다 나가나요? 선생님들께? 네. 어쨌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잘 들으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정신과 의사들을 잘 사용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을 한마디로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거예요. 저울인데요. 예. 모든 약은 효과와 부작용이 있고 이것을 견주어 사용해야 된다. 모든 약은. 예. 그래서 효과는 최대 그리고 부작용은 최소가 되도록 해야 되고 이거를 살피는 작업을 당사자 그리고 당사자 주변의 조력자 그리고 저 같은 치료자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정하는 거죠. 그러면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발달장애인 분들이 얼마나 많이 약을 드시고 계신지 그리고 약을 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을 잘 이용하려면 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전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발달장애인 인구는 지적장애인은 20만, 자폐장애인은 2만 정도죠. 등록된 장애인 분들 하면. 그리고, 근데 이 중에서,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동반된 정신질환이 25%, 문제행동을 동반하는 경우가 20%, 자폐성 장애는 좀 더 비율이 높아요. 정신장애는 70%, 문제행동은 20에서 60%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반 정신질환과 문제행동이 결국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다들 아시겠지만 문제행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문제행동은 공격행동 그리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손상을 주고 새로운 기술획 등에도 방해가 되고 결국은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것은 환자 자신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인을 공격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상동행동, 초조 파괴적 행동, 철회, 성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문제 행동의 예입니다. 그리고 도전행동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관심행동이라는 말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발달장애인의 경우에 정신과 약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약물 사용이 많아요. 얼마나 많냐. 영국의 연구를 보면 지적장애인의 49%가 약을 처방을 받고 60%가 미국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60%가 정신과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 둘 다 보면 절반 정도는 공존 정신과 질환에 대한 처방이고 나머지 절반은 문제행동에 대한 처방이죠.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도 저도 이 연구에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에 정신과 약물의 평균 처방률은 46.8%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경우에 지적장애와 자폐장애를 아우르는
굉장히 많죠. 절반은 약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네, 절반은. 인구의 절반이 약을 먹고 있다. 그 약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촉탁이 제도를 통해서 시설에서 관리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돌봄 제공자가 환자 당사자와 함께 외래 진료를 통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고요. 그런데 환자 당사자분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또 직접 대면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이 함께 오느냐에 따라서 정보 제공량의 차이도, 질의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처방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의 정신과 약물 부작용과 약물 조정에 대한 사례를 제가 전공의 때, 레지던트 때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인가요? 많이 보시죠? 거기는 정신과 의사는 안 나오는데, 그런 시절의 얘기예요. 27세 남자분이 협진 의뢰가 되셨어요. 지적장애와 자폐증이 있는 남자분이셨고, 덩치가 되게 크셨어요. 이분의 히스토리는 10대와 20대 때 공격성으로 2차례 정신과 입원을 했었고요. 집에서 지내다가 아버지의 병원과 주 돌봄 제공자의 아버지의 병원과 누나의 결혼으로 23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복지관에 입소를 했죠. 그리고 공격성이 조절이 안 되어서 한 곳에 계속 있지 못하고 여러 곳을 전전하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에, 몇 달간 받은 다음에 시설에 돌아간 지 1년 만에 장폐색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대학병원의 소화기내과로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장폐색증은 약물을 조절하고 내시경 검사로 확인하고 치료를 받고 하면서 해결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협진의 의뢰가 된 거고, 정신과 약은 적당히 조절을 해 가던 중에 조절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과적인 상태는 괜찮아졌는데 정신과적인 상황에 대한 조절을 위해서 정신과로 전과가 되셨죠. 그때는 불면증이나 안절부절 못함, 사지 뻣뻣해짐, 행동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했어요. 그러니까 약이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문제 행동도 있었고 부작용 사례도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정말 효과와 부작용을 모니터하면서 한 달 동안 약물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분은 좋아지셔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행동 조절이 너무 안 될 때는 이렇게 침대로 올라가서 막 뛰시다가 천정에 구멍을 내시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기도 했어요. 본인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고. 근데 약물 조절이 결국은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겪으면서 저는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약물 조정은 정말 신중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약에 대한 부작용을 항상 잘 관찰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 분들의 경우에 공존질환이나 문제행동이 많기 때문에 정신과 약물 치료를 많이 받으시죠. 그리고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효과나 부작용, 약의 효과나 부작용을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약물 사용과 용량 조절이 힘들고, 그리고 요즘에도 외래 진료를 통해서 오시는 당사자분들 그리고 시설에 계신 선생님들을 뵈면 이렇게 보면은 자료를 쭉 초진할 때 차트를 쭉 가져오시는데 그때 보면 약이 보통 계속 더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약이 줄어들거나 감량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게 당사자분이 목소리를 못 내기 때문이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섬세하게 살펴야 되는 거죠. 네, 살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약을 만약에 쓰더라도 낮은 용량에서 천천히 높이는 방식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부작용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합니다. 네.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냐? 항콜린 부작용이 제일 흔해요. 입이 마르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고 변비가 생길 수 있고 소변이 어려워질 수 있고 그러니까 소변이 이렇게 잘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 소변 실수를 하게 되거나 그 정신과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중에 오는 몸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의 원인은 대부분 약에서 와요. 네. 약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드러그 인포 같은 약 사이트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약의 효과는 길어야 한 10줄이에요. 근데 부작용은 한 100줄 돼요, 진짜. 근데 그렇다고 약을 우리가 겁을 내고 약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부작용은 100%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기 때문에 부작용의 빈도는 보통 10% 내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드문 부작용은 1%, 0.1% 미만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항콜린 부작용 같은 경우는 한 10% 내외로 경험되는 부작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불안석증,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리고 파킨슨 증상, 근긴장 이상증 이런 것들은 한 1% 정도 나타날 수 있고, 신경악성 증후군은 갑작스럽게 항정신병 약물을 증량하는 중에 올 수 있는 증후군인데, 이 증상은 온몸이 뻣뻣해지고 고열이 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런 것들, 이건 0.1% 미만으로 사실 생기는 부작용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신과 약 복용 중에 발열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건 적절한 병원에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작용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할 수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 자불안석증이나 파킨슨 증상, 근긴장 이상증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방안이 다 있고 그리고 약을 감량하거나 부작용을 완화하는 약을 사용하면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교과서적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정신행동 증상에 약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염려들이 있으시잖아요. 약을 한번 쓰면은 뭐 계속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쓰다가 중단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잘 사용하고 함께 모니터하면서 조절해 가면 얼마든지 이렇게 당사자분들의 삶의 질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자료는 그 월드 사이키아트리라는 논문에 실린 자료예요. 사실 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기 이제 지적장애인의 경우 약물 사용을 할 때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보시면 약물 처방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이 되어야 되고 비약물적 관리와 함께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 효과에 대한 근거를 고려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약물에 대한 사용 정보가 있으면 반드시 참고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부작용이 있었을 때에는 약물의 종류와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 계획을 세울 때에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포함해서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 국가의 가이드라인 하에 처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신과 약물 사용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어요.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목소리를 내주셔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주셔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까지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물 처방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됩니다. 적절한 신체 검진. 정신과 약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분들의 행동 조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정신과 약은 항정신병 약물이거든요. 항정신병 약물. 그 약의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나온 90년대 이후에 나온 항정신병 약물의 경우에는 장기 사용을 했을 때 대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신체 검진, 혈압, 혈당 이런 것들이 체크가 돼야 되고 혈액 검사, BMI 이런 것들이 체크가 돼야 됩니다. 계속 살이 찌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이 체크가 돼야 돼요. 네, 그리고 허가된 적응증 밖에서 약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항정신병 약물이 대표적인 예죠. 조현병 치료제인데 공격성을 조절하기 위해서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 결정할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가족이냐, 시설의 그 사례 담당자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가능한 한 최소한의 약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은 용량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증량해야 된다. 한 번에 하나씩. 뭐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3-4가지 약을 막 폭격하듯이 막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를 써서 용량 적정을 했는데 아쉬우면 다른 약을 또 좀 보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 약을 보완하고, 이런 과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진료실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약물 중단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이 지금의 약이 계속 가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함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되기 쉽지 않죠. 가족과 환자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약물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느낌도 있죠. 그리고 묻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것 같고, 의사가 알아서 잘하겠지. 근데 의사는 알아서 잘 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점쟁이가 아니니까요. 의사는 그 당사자의 히스토리와 진찰을 통해서 그 환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임상 현장에서 진료에 필요한 결정, 약물의 사용, 약물의 중단, 약물의 뭐 용량의 조절 등등, 이런 것들을 환자와 가족과 혹은 사례 담당자와 함께 상의를 하는 거죠. 협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파트너다. 의사와 환자는 파트너다. 예전에는 가부장적 모델이 이제 주류 의학의 틀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점점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치료자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치료법을 추천하고 당사자와 함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 그리고 돌봄 제공자, 가족이 병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진단명은 뭔지, 쓰인 약의 이름은 뭔지, 약의 효과는 뭔지, 부작용은 뭔지, 약을 처방받을 때 염려되는 건 뭔지, 이런 얘기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도 되면은 참 좋겠어요. 당사자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가족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약물 치료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도움을 현재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 치료로 인해서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약물 치료 현장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들과 자신감 있게 선생님들이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당사자분들을 조력하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약물 처방이 절반에 달할 정도로 많고 적지 않은 수가 부작용에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델이라는 것이 확산이 되어야 되고, 또 이에 기반한 약물 치료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지고 보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018년 7월부터는 진료 시간에 따른 수가가 그 치료 기간에 제공이 돼서 이렇게 긴 시간 면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치료 기간에서도 좀 덜 느낄 수 있죠. 그거는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그걸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영국의 사례인데요. 스톰프라는 캠페인을 영국 NHS, 내셔널 헬스 시스템 NHS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 보면은 발달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약을 중단하자 캠페인이에요. 이것을 왜 했냐, 발달장애인 분들의 약물 처방, 정신과 약물 처방이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이걸 감소시키자는 운동을 전반에 걸쳐서 한 거예요. 사회 전반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가족, 시설, 그리고 의료 종사자, 의사, 간호사, 약사 등등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함께 나누는 거죠.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핵심 가치는 약물이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게 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뵀는데 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용량이 적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거의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분이었는데 너무 이 뻣뻣해짐이 심해서 몸을 이렇게 잘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랑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오시고.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을 잘 감량하고 부작용에 도움되는 약을 처방하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느껴져서 약을 조정해드리고 이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약물을 덜어가는 것도 적절한 약을 추가하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더 신중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을 왜 했겠어요? 의사들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의료 직역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를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을 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을 과도하게 오래 쓰면 체중 증가, 피로감, 신체적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사자 본인과 주변 사람들 간의 소통, 그리고 그분들의 생활을 우리가 면밀히 관찰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 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물 복용 후에 증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공격성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혹은 뭔가 불편한 게 생겼는지, 손이 떨리는지, 뻣뻣해졌는지, 침을 흘리는지, 열이 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아까 이제 알려드렸던 지적장애인의 그 약물 사용 가이드라인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보시면 검토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약만으로가 아니라 약 외에도 다른 방법도 사용해야 된다. 당사자와 돌봄 제공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치료가 계획하에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우리 각자가 또 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보는 쉽게 잘 제공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이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중요한 총론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서부터는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조금만 들여다볼게요. 시간을 고려해서 4시 10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5분까지 해보고 질문을 좀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걸로 해볼게요. 예, 정신약물학이 진보하면서 그리고 뇌기능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면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약이 좋기만 한 것이냐, 그런 건 아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약물을 분류를 보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요.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물, 기본안정제, 항불안제, 수면유도제 등등. 여기서 많이 쓰이는 것은 항정신병 약물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두 번째가 기본안정제 내지는 항불안제.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죠. 근데 주요 적응증 외에 다른 정신질환 혹은 다른 컨디션에도 사용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행동, 공격적 행동에 대해서 항정신병 약물이 사용되는 것이 또 다른 얘기고, 또 기본안정제는 원래는 발작 약물이기도 해요. 간질이라고 예전에 얘기했죠. 발작 약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약물은 기분의 어떤 충동성을 완화하고 조울증을 완화하는 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약에 대한 좀 여러 차원의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의 책임은 저 같은 의사에게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약의 효과를 생각할 때는 개별성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의사가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약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그 정보를 공유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분들마다 약의 효과와 부작용은 좀 다를 수 있다. 또한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의 경우는 뇌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효과가 낮은 용량에서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부작용도 크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런 특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울 보여드렸잖아요. 효과와 부작용 저울을 재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효과는 크고 부작용은 적은 약으로. 그래요. 그리고 약물 선택은 사례에 기반을 두어야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효율적인 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약의 특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다는 거는 그건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약은 치료 범위가 있고 치료 범위를 넘어선 독성 범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모든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달달 외울 수는 없어요. 저도 외우지 못해요. 근데 저는 찾아봐요. 이렇게 진료하다가 어떤 게 부작용인 것 같은데요 하면 그러세요 하고 저는 그 약의 부작용이 흔한 게 아니면 그게 있는지 찾아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흔한 부작용과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의사가 알아야 되고 당사자와 돌봄 제공자가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고려할 때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건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없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냐, 어떤 경우에 부작용이 더 잘 생기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약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 있는 게 아니듯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부작용도 없죠. 그래서 일단은 흔한 부작용과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정보가 공유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가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 약물들의 부작용, 이게 흔한 부작용들이에요. 졸림, 소화불편감, 이상운동, 체중 증가, 성기능장애 등등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면유도제 같은 경우는 몽유병, 폭식, 공격성 표출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환자와 관련된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의 효과 부작용에 대한 민감성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달라서 이게 또 어떤 용량까지 사용해야 되냐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신체 건강의 상태도 우리가 판단을 파악을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약물의 사용은 설명과 동의에 근거해서 진행이 돼야 되고, 약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저희가 제공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이 에듀케이션인 거고요. 그래서 약물을 처방하는 이유와 약물의 이득, 위험성이 반드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물어보실 수 있고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되냐, 여기에 딱 떨어지는 답은 없지만 최소 6개월 정도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을 중단하는 결정을 할 때도 함께 소통하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증상이 사라지면 다 나은 줄 알고 약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유지치료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약의 금단 증상이 경험될 수도 있어요. 금단 증상은 약을 갑자기 끊어서 나타나는 불편감이고요. 이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끊어야 된다. 특히 항불안제, 수면 유도제가 이런 금단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금단 증상이 있는 약이라는 얘기는 약이 좀 가급적 단기간 사용되고 가급적 차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약은, 정신과 약은 이런 데 사용이 되죠. 항정신병 약물은 공격성 의심, 망상, 불면증의 효과가 있고, 항우울제는 스트레스 조절, 우울감, 불안, 강박 조절하는데 효과가 있고, 기분안정제는 감정의 기복이나 자극 예민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불안제는 물론 불안을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사실 이 약은 효과보다 부작용을 좀 더 주목해야 되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80년대까지는 불안장애 치료에 쓰였는데 90년대 이후에는 불안장애에 제일 효과적인 약이 항우울제라고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속적인 사용이 권유되지는 않습니다. 의존성, 내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셨으면 하고요. 항정신병 약물을 보면 1세대와 2세대 약물이 있어요. 주로 2세대 많이 쓰실 거고요. 이렇게 좀 낮 시간에 거친 행동에는 리스페리돈이 많이 쓰일 것이고, 혹은 아리피프라졸, 밤 시간에 행동 조절은 올란자핀이나 쿼티아핀이 많이 쓰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쿼티아핀도 있지만 올란자핀에 대해서 좀 또 아셔야 되는 건, 이 약은 체중 증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약이라고 생각해요. 네. 2세대 약의 장점은 1세대에 비해서 음성 증상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이나 사회적인 고립 부분에 대한 것도. 네. 그래서 이런 2세대 약이 좀 더 발전된 약이고, 하지만 대사장애의 부작용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 정도는 아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항우울제가 있습니다. 항우울제는 세로토닌 계열 약이 많이 쓰이고, 그래서 우울감을 좀 낮추고 의욕을 높이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의 경우에 이제 주의해야 하는 부작용은 감정이 확 뜨지 않는지, 너무 유쾌해지거나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난폭해지거나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분조절제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 기복이나 자극 예민성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데요.
어쨌든 모든 약은 부작용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약은 효과와 부작용이 있고, 이걸 견주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 효과는 최대, 부작용은 최소. 그렇게 사용하는 걸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당사자분들이 약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 주시고, 진료를 받으실 때 잘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참고 문헌은 위와 같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 4분 남았는데 질문이 있으면 질문 없으시대요. 알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너무 잘했거나 너무 못한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아무튼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